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17회에 걸쳐서 우리 상법 기본, 담당하게 된 차상명입니다. 우선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제때 안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좀 나가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부득이, 요거 우리 가제본으로 상총상행이 3회분을 가제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루에 평균 지금 진도를 보면은 우리가 요 강의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예,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 17회 중에, 상총 상행일을 3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법을 바로 지금 진도표를 하면서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상법에 대해서는 전체 편수는 7편. 그러면은 처음에 상총 1편, 2편, 다음에 상행입니다. 그리고 1편 총칙, 2편 상행에서 요걸 우리가 3회 잡았습니다. 3회. 우리 한 15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교과서 양으로는. 그 다음에 해사법은 제가 8회를 잡았습니다. 8회. 해사법 8회. 제일 크죠? 3편. 전체 총 30문제 중에서 50% 잡으면 됩니다. 50%. 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죠. 뭐 사시생도 그렇고, 변지생도 그렇고, 다 어려워하는 분이 이제 음수표입니다. 음수표가 있는데, 음수표는, 요거 3회를 잡았습니다. 무지 빡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와닿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수표가 뭔지를 와닿게 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와닿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내는 건 어차피 객관식 하면서 또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와닿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해, 정리, 암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부터 사실은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와닿아야 됩니다.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와닿아야 돼. 저는 와닿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반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와닿으면서 끄떡거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끄떡거리지 않는데 뭐가 이해가 되냐? 뭘 암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음수표는 3회만큼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법 2회를 하겠습니다. 보험법 2회. 그리고 마지막에 해상항공. 요렇게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17회를. 여기서 제일 지금 힘든 거는 제가 볼 때는 음수표일 겁니다. 시간적으로 빡신 게 음수표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딱 시간하고 그다음 여러분한테 와닿을 수 있는 거를 딱 정리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유달리 2016년도에 올해 아직 올해죠. 올해는 희한하게 세상에 상총에서 6문제. 이 말이 안 돼. 좀 그렇죠. 기형입니다. 예. 더군다나 출제 약간 미스 같은데 상호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데 상호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회사법하고 뒤에 그렇게 낼 게 많은데 내가 볼 때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2개 낼 게 아니자, 그죠? 그래서 실제 이번엔 이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사법이 12문제, 작죠, 그죠? 회사법이 12문제 나올 게 아닙니다. 예. 심지어 저기 로스쿨 쪽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상법하면 회사법만 있는 줄 압니다. 그 정도야. 근데 해사법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근데 좀 그랬고.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은 반드시 다시 제자리 찾는다. 제자리 찾아서 딱 요렇게, 해사법은 이제 한 15문제로 잡아나가고, 나머지를 요렇게 딱 해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실제 출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그 정도다지만 또 사실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일행의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해사법 반. 다음에 상총 상행이 그죠? 3문제. 그 다음에 요렇게 음수표 4문제 이번에 나왔지만 그런 거 맞춰가지고 제가 분량 조절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력의 집중은 어디 한다? 회사법이죠. 단연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이 내용이 제일 방대하고 그렇죠. 예, 양이 제일 많습니다. 또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상법 하면은 일단은 첫째 양이 많습니다. 조문도 많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무사 쪽으로 선뜻 모르는 중에 이유 하나가 상법에 조문이 너무 많아서 이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차만 치고 1차 객관식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부대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멈칫하는 분도 많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하지만은 법무사 가르쳐 보면은 진짜 과목이 너무 많아. 네? 여러분 정말 그죠? 힘드시죠? 과목이 너무 많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더군다나 형법 2차?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아마 봐도 형법 2차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1차면 되고, 그 다음에 1차에서 민사집행법. 여러분, 제가 보면 법무사 시험이 제일 힘든 게 세상에 4대 민법에 4대 그걸 다 합니다. 민법, 민소, 민지, 부등법. 와, 이거는 다른 시험에도 없어. 그죠? 사법시험 이제 끝났지만 사법시험에도 그죠? 민법, 민소만 합니다.
예, 연수원에서 민사집행하고 부등법 잠깐 하고, 예. 그 다음 우리가 변호사 시험. 거기도 그죠? 민법, 민소. 이런 정도는. 근데 이건 다 하잖아. 뭐 객관식이라도, 객관식이 쉽습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 그건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 정리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강의에서 앞부분을 좀 보시면 제가 이르는 목표 만점입니다. 만점입니다. 제가 만점을 하고, 그건 다 녹화되어 있잖아. 내 그대로 30문제, 복습 OX 플러스 마무리 정리, 그 다음 쭉 하고 쭉 하면은 그거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만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뚱뚱이 것이 보면 중간에 상총 3회, 8회, 3회 이렇게 해서 17회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제가 말했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와닿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의 모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렇고 항상 와닿게. 예, 그 여러분이 네이버 사전 찾듯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따박따박합니다. 기명날인이 뭔지, 이서가 뭔지, 배서가 뭔지, 부실이 뭔지, 불실하고 무슨 차이인지, 예? 인락이 맞습니까? 일락이 맞습니까? 다 설명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법, 상법 실력이 향상대로 합니다. 예, 이거 맞아요. 제가 말했죠, 뚱뚱이. 민법 안 되면 상법 안 됩니다. 여러분, 민법 안 되면 상법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민법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연수원 교수님들이라든가 판사님 딱 보잖아요. 판사님, 아니 교수님, 민사소송법 잘하십니다. 이런 말은 안 좋아합니다. 왜? 그거는 그냥 기술이야. 기술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카센터 있잖아요. 카센터에 오래된 숙련공이 하는 거야. 예, 소송법, 절차법은 그런 겁니다. 절차법은. 그럼 민법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요. 민법, 실체법. 그건 정말 내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공이라고.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집행법이나 소송법은 어떻다? 처음에 그런 게 뭐냐면 절벽이야. 용어가 낯설고, 그죠? 와닿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그냥. 형법. 보통 우리 말할 때 절벽,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소법, 형법, 어음수표, 요 세 가지. 민소법, 형법, 어음수표가 절벽이야. 이게 올라갈 때까지 미칩니다. 근데 올라가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죠. 없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근데 할 때까지가 힘들어. 여러분 알죠? 절벽 타고 넘어갈 때까지가 힘들어. 이런 과정만 여러분 거치면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 또는 우리 이런 말합니다. 전 세계에 보면은 오래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심하게 부자들, 기업들이라든가 어른들. 가장 공통점을 조사를 했더니 뭐냐면 참았다. 참았대. 여러분 참았답니다. 힘든 게 왜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냐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좋은 날이 왔다 이거예요. 참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되 컸다 이래.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힘든 건 참습니다. 알겠습니까? 수험생도 그렇고 똑같아. 그러면 정말 바로 목전에서 있잖아요. 그냥 드랍을 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정말 그런 게 엄청납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바로 됩니다. 된다.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소송법이라든지 절차법, 어음수표, 그다음 형법 이런 것들은 절벽이라고 절벽.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더 이상 더 친절하고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고 계속 민법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 구하면은 약간 거기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법을 하는데 민소법을 제가 하면서 계속 민법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절대 내가 너무 벗어나서 안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 진도 범위에 방해되지 않는 내에서 알겠습니까? 하여서 여러분 그거를 계속 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해드리겠습니다. 자극을 주고 자꾸 민법을 센터에 놓고 상법, 민법 놓고 민소법, 민법 놓고 형법, 형소법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게 똘똘똘 뭉쳐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할 때면 결국 다 하지 않습니까? 민법머리, 상법머리, 민지법머리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실제 다 모아놓으면 딱 손바닥에 올려놓고 갖고 놀아야 됩니다. 결국 그겁니다. 그죠? 갖고 놀아야 돼. 모든 법을 다 손바닥에 놓고 갖고 노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부분에 있는 재판연구관들 아닙니까? 맞죠? 재판연구관들은 전부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판연구관 전부 다 한다. 그러니까 재판연구관이 최고의 브레인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들한테 판결한테 의견 같은 거랑 자기 할 때 보면 전부 다 보면은 옆에서 참모들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갖고 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뭐 그 정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 있잖아요. 법과목이 여러분 10과목이 있으면은 100개 하면 1000개가 아닙니다. 1000개가 아니라고 반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관련되고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다 합치면은 원리 원칙 알면은 반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다 따로 하면 뭐다? 100개가 1000개가 된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딱 본질 하나라니까. 저 차상명, 상명, 선생님, 강사, 여보, 뭐 형부, 야, 이마, 어이, 이 새끼 전부 저 합니까? 그걸 다 따로 해봐. 머리 터지지. 그죠? 이런 거예요. 공부란 게.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번 그게 쫙 해놓으면 절대 안 많아. 그럼 그 안에서 계속 갖고 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갖고 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복습 요거는 제가 제일 심려를 기울여요. 결국 여러분은 현찰이죠. 합격 아닙니까? 합격이 뭐 합니까? 그럼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최고의 걸, 자, 제가 소고기 사드릴까요? 문제 찍어드릴까요?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문제 찍어달라지 소고기 사달라는 사람 없어. 어? 그죠? 그건 제가 그래 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 합니다. 진짜 그대로 합니다. 나옵니다. 예. 뭐 첫 시간이라서 좀 얘기가 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도움되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한 1시에는 꼭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한 평균 한 60에서 70분, 한 70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70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져본이지만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상법을 보면은요, 상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그 강의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전체 편이, 우리가, 요 조문 참가해 오셨습니까? 조문 없으면 우리 책에 여기 있지만은, 그래도 조문은 꼭 좀 들고 왔으면 합니다. 조문. 왜냐하면은, 제가 머릿말에도 썼지만은, 법의 모든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거는. 그리고 요 요게 줄기가 바로 학설입니다. 학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결국에는 뭐죠? 예, 꽃을 피우죠.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결국 조문에서 시작해서 판례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문에서 시작해서 판례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독일 판택텐 받아가지고 개념법학이라고 들어봤죠? 개념법학입니다. 조문 해석학을 말합니다. 결국 조문 해석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문 해석학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법률이 그죠? 특히 판례 딱 보십시오. 무조건 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합니다. 법이 없으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하는 겁니다. 법 조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 조문. 더군다나 우리 객관식 선택형에서는 뭐가 나온다? 거의 7, 80%는 다 조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0, 30%가 판례입니다. 맞죠? 조문 판례. 이렇게 시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하고 판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문 용어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문 옆에 꼭 끼고 실제 조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오래가고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 아무리 교과서 찾아봐도 어떤데요? 떡 보면 조문입니다. 뭐 23조 3항 이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30 몇 조 2항 그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조문입니다. 조문입니다. 예, 기본이 조문입니다. 조문. 따라 조문 꼭 가져오시면은, 맨 앞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상법에 보면,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으세요. 1편이 우리가 총칙, 2편이 상행위, 3편이 아까 말했지만 해사, 그 다음에 4편이 보험, 5편이 이제 해상, 6편 항공운송,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음수편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음수편은 상법이 아닙니다. 음법, 수표법은 별도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도의 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법 안에 포함돼서 공부를 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장사 다 해놓고 돈 받아라. 대금 결제법.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법을 배우는 거지. 절대 어음수표법은 상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법이 아닙니다. 상법 시험 범위에 있을 뿐이고 관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련법이다. 상법의 특별법 X입니다. 특별법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우리가 기업조직법, 그 다음에 상거래법, 우리가 상법을 전체적으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대금결제법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조직법, 상거래법, 대금결제법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조직법과 관련해서가 이제 뭐 하냐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바로 상인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배우겠다. 가장 회사법에 이게 다 모여져 있겠죠? 이게 기업조직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돈벌이를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려면 뭘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무슨 실비가 있어야 되겠죠?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게 상인, 회사 이런 공부를 앞부분에 하는 겁니다. 상총 파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상거래가 이제 바로 2편에 나오는 상행입니다. 상행이. 그 다음에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험법 있습니다. 상법. 여러분 보험법하고 해상항공은 상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상총, 상행이, 회사까지 상법하고
수표할 때는 별도의 어음법, 수표법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할 때는 다시 상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해상항공 역시 상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사실은 요 보험법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기본적 상행이 우리 좀 이따 46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행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상항공도 여기 다 들어가겠죠. 해상항공 이 상행입니다. 해상 바다에서 장사하는 거죠. 바다에서 장사하는 거죠. 항공운송입니다. 하늘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건결제가 이제 상법이 아니랬죠? 뭐다? 어음법, 수표법입니다. 어음법이라는 게 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표법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 공부는 뭘 하냐면 크게 보면 상법, 어음법, 수표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음법, 수표법을 한다. 다만 공부의 과정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상 이제 쪽에 중간에 회사법 다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법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편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민법 할 때도 민총, 그죠? 물권, 채권, 그죠? 가족법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절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뭘 배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회사를 했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총의 파트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행위 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험법, 해상항공법. 그 다음에 어음법, 수표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까칠하고 어렵다 했는데, 하여튼 제가 아주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음법이라든가 수표법은 여러분, 금전 채권이지 않습니까? 금전 채권을 종이 쪼가리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어음이 뭐라고요? 금전 채권을 종이 쪼가리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종이 쪼가리 받고는 돈 받은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이 쪼가리를 받은 돈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상입니다. 외상. 알겠습니까? 외상.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전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여러분 채권하면 눈이 번쩍 띄어야지. 뭐죠? 민법 아니야. 채권법이죠. 예. 지명채권양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요. 지명채권양도 민법 449조 채권양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음을 넘기는 것은 채권양도의 특수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한 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알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통 민법 같은 거 만약에 가르치거나 같이 공부를 할 때는 민법의 채권양도편 449조에서 딱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어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음을 한다고. 그럼 어음을 하면 특수한 걸 먼저 하면 아주 쉽게 와닿는다고. 그러면 이 딱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원리가. 알겠습니까? 원칙, 예외, 원칙 이래 들어옵니다. 지명채권양도, 배서. 그 배서가 다시 또 예외가 되는 게 뭐다? 기한 후 배서 하면 다시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양도 효력이 있다라고 조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있잖아요. 계속 돕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복잡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복잡. 맞죠? 실제 해보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게 확 와닿는다고. 그런 것만 여러분이 몇 개만 깨주면 뚫립니다. 알겠습니까? 뚫린다. 그런 걸 하겠습니다. 한다. 됐죠?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를 뭘 한다는 거는 전체 편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상총, 그 다음에 내일 상행이 조금 이렇게 하면서 상업등기하고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영업양도하고 상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날 강론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어쨌든 상총 상행이 파트를 끝냅니다. 상총 상행 파트 끝냅니다. 상총 상행이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평균 6문제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총 상행이가 골고루 하면 3문제, 3문제 아니면 3문제, 4문제 해서 이렇게 한 6문제에서 7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자, 상법 서론 들어갑니다. 상법의 개념. 상법의 개념은 세 번째 줄입니다. 상법은 기업이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겁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입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을 말합니다. 상법,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사법입니다.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다. 예, 특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관계, 일반적인 국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을 민법. 맞죠? 여러분이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시빌로 아닙니까? 영어로 시빌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예,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러면 상법은 뭐냐면 그중에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걸 특별히 상법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더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시험에서는. 예, 자기들끼리 빡 터지게 싸워라.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위에 보면 기업이란 나오죠. 기업이란 하면서 맨 마지막에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 체크. 영리 무슨 말이다? 돈벌이. 영리가 뭐다? 돈벌이입니다. 알겠습니까? 회사를 뭐라 합니까? 뭐 한마디로 거칠게 표현하면 돈벌이 하는 데입니다. 알겠죠? 돈벌이 하려고 사람 모인 곳입니다. 예? 회사가 뭐다? 돈벌이 하려고 사람 모인 곳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리라는 게 바로 돈벌이입니다. 이윤획득. 우리 좋은 말로 말하면 이윤획득. 그 다음에 거칠게 표현하면 돈벌이. 거친 것도 아니지. 돈벌이죠. 맞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 제가 살아보니까, 가족, 좋아.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입금해주는 관계. 가장 아름답죠? 입금. 예. 정말 훈훈하지 않습니까? 입금. 정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볼 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라인, 핏줄, 이렇게 그 정도 아닌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까칠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해관계 아니면 돈이면 다, 돈을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돈이면 다야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억이 아니, 어디서? 몇 억도 못 본 사람이 하는 소리. 알겠죠? 100억 이상 가진 자산가들은 돈이면 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돈은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돈이 아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적 거래의 경제적 조직체다. 자, 상인적 설비인데 이런 말을 좀 알아놓을까요? 좀 이따가 계속 또 반복 나옵니다. 상인적 설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벌이 할 때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알았죠? 그죠? 돈벌이 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돈벌이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상인적 설비를 보통 뭐라 말하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라는 게 나옵니다. 인적과 물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법학을 딱 하다 보면 항상 대응되는 말이죠. 일본에서 다 만든 말이지만은 객관적, 주관적, 상대적, 절대적, 인적, 물적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대하여 여러분이 모든 법학 용어라든가 우리가 말할 때 세련됐다기보다 이런 것들 전부 사실 일본 말이에요. 전부 일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가져온 거는 두 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오거나 직수입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오거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없습니다. 조사만 우리나라 겁니다. 도, 만 이건 우리나라 거야. 나머지는 전부 사실 일본 거야. 대하여 이것도 사실 일본 편이에요. 참 잘 만들었어, 걔들. 어쨌든 인적, 물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인적 설비. 자, 돈벌이 하는 장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거죠. 물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적, 설비, 물적 설비 나옵니다. 인적, 물적 관련해서 이제 상업 사용인. 그래서 상업 사용인은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상업 사용인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장사하는 상인을 보조해가지고, 그죠? 밑에서, 그죠? 도와주면서 돈벌이 해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상업 상인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설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쭉 하겠지만 뭐냐면 상호장부 영업소입니다. 상업장부. 예. 그 다음에 영업소입니다. 요겁니다. 이 답니다. 상호.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두 문제 낼 건 아니지. 중요하지만 두 문제 낼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두 문제가 나왔다. 상호입니다.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 고려당, 허바 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삼성전자, 삼성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장부. 사실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조문 하나만 딱 보고 개념만 보면 끝. 그 다음에 영업소. 영업소도 본점 지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본점 지점 있죠? 본점 지점. 헤드쿼터. 그 다음에 뭡니까? 지점 브랜치. 이거 브랜치 지점.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나름대로 장사를 하려면 그죠? 뭐가 요리 있어야 되지. 영업소 있어야 되지. 장소, 플레이스 개념, 플레이스. 그다음에 장부, 장부. 그 요게 물적 설비. 아시겠습니까? 물적 설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입니다. 상호.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적 설비에서는 상업 사용인.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상업 사용을 하기 전에 이제 상인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다. 맨 처음 스타트. 상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그다음에 회사일 때는 회사가 상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사가 상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을 계속 합니다. 자, 상법의 특성입니다. 밑에 뚱뚱이. 기업의 유지가 발전되고 거래가 신속 안전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 신속 안전할 때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외관주의 체크.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관주의. 여러분, 상법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외관주의입니다. 상법은 이거 하나로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뭐 호환, 마마. 호환 알죠? 호랑이. 그다음 마마, 뭐 얼굴에 뭐 나는 거 이게 두려웠는데 지금 안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공권력, 청소년입니다. 알겠죠? 청소년하고 붙으면 전부 집니다. 헌재결정 보십시오, 그죠? 무조건 청소년 보호입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맞아. 공익입니다. 여러분 공익, 그죠? 공공복리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자유주의에서 공익을 너무 내세우면 개인은 죽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결국 항상 지금도 그거 아닙니까? 갈등 관계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자유냐, 아니면 전체 이익이냐, 이거잖아.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관. 외관이란 말은 뭐냐면, 겉에서 보기에 이 말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겉에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였으면 진짜같이 받아주라 이 말이야. 먹어주라 이 말입니다. 외관법리입니다. 외관법리. 이걸 외관주의 또는 외관법리랍니다. 바로 이거는 거래안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냐면 표현법리라며 표현대리. 들어봤습니까? 표현법리. 바로 표현입니다. 125조, 126조, 129조입니다. 우리가 민법의 표현대리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표현대리라면 사실은 틀립니다. 반드시 125조의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 129조의 표현대리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그게 바로 표현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표현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외관법리, 같은 말입니다. 외관법리라는 것은 거래안전. 거래안전은 다른 말이 뭐다? 선의삼자보호. 선의삼자보호. 같은 말, 전부 같은 말입니다. 선의삼자보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의삼자보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보호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외관법리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안전입니다. 더군다나 장사입니다. 기업,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장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관법리, 민법보다 더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여러분 표현 대리할 때 126조 표현 대리할 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 갖고 있고 월권이 권한을 넘었죠? 이럴 때 뭡니까? 정당한 이유 판단하죠? 정당한 이유 판단의 판례 개념이 뭡니까? 개념 선의무과실이죠.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입니다. 선의무과실. 그러나 상법으로 들어올 때는 뭐가 된다? 경과실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경과실. 좀 더 거래 안전이 올라가죠? 경과실 보호해줍니다. 한마디로 선의무중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들어오면은 그냥 선의무과실이 전부 선의무중과실로 다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민법에 대한 인간상은 뭐냐면 여러분 소박한 인간상입니다. 약간 모자란다. 나쁜 뜻의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그냥 저 시골에 그냥 순박한 할머니입니다. 법 없이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법은 아닙니다. 뭡니까? 다 뺀질이고 선수들입니다. 상법은 뺀질이고 선수들입니다. 아시겠죠? 상인들은 다 뺀질이고 선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 단순 경과실에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좀 더 거래 안전을 더 보호하고 민법은 거래 안전보다는 본인 보호에 좀 더 충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외관법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우리가 사례 같은 거 내용이 나올 때 만약에 외관법리, 거래 안전, 표현 이거하고 박치기 하면 무조건 외관법리가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위에 기업 유지 발전하고 밑에 거래 신속 안전이 충돌하면은 항상 거래 신속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이따가 등기하면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를 하면은 기업을 보호해 준다. 안심하고 장사해라. 했는데도 마치 반대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가 믿었다 합시다. 이러면 기업은 뭡니까? 내 등기했으니까 내 보호받아야지. 거래하는 상대방은요. 나는 거래 안전이잖아. 충돌하죠? 가치의 충돌이죠? 누구 손에 들어준다? 거래 안전. 결국에는 거래 안전. 됐습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기업이 입이 대빵 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결국 가치의 충돌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뭡니까? 형량을 하는 거죠. 형량, 저울질 한다 이 말이야. 저울질. 맞죠? 그러면 결국 가치와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럼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는 뭐다? 어느 한쪽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거잖아. 그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상법 특성했습니다. 자, 상법에 법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법원. 택시 타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갑시다. 할 때 그 법원은 뭡니까? 그때 말하던 법원이라 하죠. 그죠? 2호선. 그렇지 않습니까? 2호선입니다. 그러면 그거 내려가지고 저쪽 서초 교대역에 내려서 걸어가십시오. 하면 그거 보면 있다. 그때 말하는 법원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 법원 청사겠죠. 맞죠? 그죠? 그거는 법원 청사로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법 강학상 용어로 공물이랍니다. 공물. 알겠습니까? 공물이랍니다. 공물. 특히 공용물이랍니다. 법원 이런데 택시 타고 할 때. 그러나 우리가 법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예, 재판하는데, 그죠? 이래. 재판한다. 법관, 판사 하나하나가 다 법원이 됩니다. 합의부도 법원이고, 그 다음에 단독 판사도 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법원은 그 뭐냐? 법의 연원입니다. 또 다른 말입니다. 법의 연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용될 법규범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사 분쟁이 발생할 때 그에 적용될 법규범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상인들끼리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법원에 왔어. 이때는 정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왔다 합시다. 판사, 단독 판사가 딱 봤습니다. 김 판사가. 자, 이 사람들 막 다투고 있어. 그러면 기준을 찾아가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자기가 어디를 가져오냐 말이야. 헌법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죠? 형법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죠. 민법? 좀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뭘 가져와야 되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잣대를 잡아야 되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잣대를 잡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때 바로 그게 법원이랍니다. 그래서 개념. 상법의 법원이란, 자, 밑에 보겠습니다. 조문 박스 밑에. 실질적 의미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상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 말한다. 말이 옳은데 한마디로 김 판사가 상사분쟁 재판할 때 어디서 어느 법규범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적용될 법규범이 뭔가를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눈에 번쩍 떠있는 건 상법이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법전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여러 개 또 다른 게 있겠죠? 예, 여러분 자본시장법이라든가 또 무슨 법이 있을 거라고 막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법원입니다. 자, 그런데 1조를 딱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첫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1조, 상사 적용 법규. 뭘 체크?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용. 상사. 상법상 그래. 상인간 그래. 상사입니다. 상사입니다. 상사. 이때는 본법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상법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법전. 알겠죠? 상법 요겁니다. 지금 요거 상법. 그 다음에 없으면 상관습법 체크. 상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한다 이래놨죠? 민법. 자, 그래서 상법, 상관습법, 민법. 일단은 모양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법이 과연 법원이 되냐 상법 법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얘기했습니까? 적용할 때 여러분 원래 특별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했죠.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 상법 이런 거다. 민법은 그냥 일반법입니다. 이거는요 법의 보편 법칙입니다. 특별법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마지막에 일반법 가지 않습니까? 이거지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적용을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뭡니까? 판사가 야야 잣대가 없다, 기준이 없다, 못하겠다, 그냥 집에 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용시킬 거 찾아야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상법의 법원에 민법은 법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했지만 법원성이 문제되는 경우 민법은 제가 미리 말했으면 X. 그냥 보충적으로 적용할 뿐이지 민법 그 자체가 상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사자치법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상사자치법규는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법 할 때 무시 나오는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 상사자치법규입니다. 정관. 자,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돈벌이 하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돈벌이 하는 법인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예. 회사 내부에 자기들이 만든 자율적인 규칙이 바로 정관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큰 게 나라 같으면 뭐가 아니라 국가에서는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 알겠습니까?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밖에 세상에서 헌법. 맞죠? 헌법. 국가의 헌법입니다. 맞죠? 국가 기본법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그 다음에 통치구조 같은 걸 해놓은 헌법.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게 바로 회사에서는 뭐다? 정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관. 이걸 자치법규입니다. 다만 상상이기 때문에 상사자치법규라 하죠. 상사자치법규입니다. 예. 그 상사자치법규는 되냐?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서 가장 우선되는 상법의 법원이다. 상법의 법원. 상사.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거래약관은 되느냐? 여러분 보통거래약관 할 때 보통거래약관은 여러분 보험계약 같은 거 할 때 아시죠? 예. 부합계약. 한마디로 뭐다? 계약의 상대방 다수자 너무 많습니다. 일반. 그죠? 많죠? 그때 일일이 각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약관을 정해가지고 전부 그냥 도장만 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봐. 도장을 몇십 번 찍죠? 그냥 찍으세요. 형광펜 칠한데 찍으세요. 그 찍잖아. 그죠? 이겁니다. 이거. 이럴 때 과연 이것도 되느냐?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설 판례는 당사자 의사 합치해서 근거를 찾아 법규번성은 부정하고 있는 바 의사설 계약설이를 하고 모든 상인을 구속하는 상법의 법원으로서 효력은 없다. 됐습니다. 다만 요거는 다음에 저 뒤에 또 보험법 할 때는 이게 한 장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또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성이 문제되는 거 민법 X, 상사자치법규 정관 예 된다. 그리고 보통거래약관 X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객관식은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상사에 관한 법 적용 순서 자 한번 보십시오. 상사에 관해서는 상사자치법, 정관, 특별법이 있겠죠? 상법전 우리 지금 하는 상법입니다. 다음에 상관습법 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민법전 등의 순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바로. 자, 여러분, 이게 민법 1조랑 다르죠? 민법의 민사 적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민사, 법원의 민법에서 이러고 생각납니까? 민법에서는 뭐가 우선이죠? 법률이 우선하고 관습법이 뒤죠? 법률이 우선하고 관습법이 뒤입니다. 법률이 우선하고 관습법이 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료 준칙 사건 아시죠? 가정의료 준칙 사건을 잠깐 떠올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알죠? 가정의료 준칙 사건.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뭡니까? 부부가, 처가 죽었어. 처가.
실제 사건에서 그죠? 처가 죽었다고. 그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고. 근데 여기 아들이 있었어. 아들 장남. 장남이 이제 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죽은 어머니 이제 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토지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묘철거 청구 들어오죠. 분묘철거 청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들어왔냐면은 이 아들한테 들어왔다고. 아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습니다. 아, 우리 집안 관습에는 처가, 와이프 죽으면은 남편이 망부를 합니다. 망쳐고 남편이 남편 부가 그게 주상이 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상이 분묘에 관해서는 처분권을 갖는 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건 아버지 관할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뭐다? 피고적격이 없다. 나는 철거 청구할 그게 당사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뭐다? 시끄럽다 했습니다. 시끄럽다. 그건 너그 관습이고 실제 우리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뭐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 주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례 준칙은 어쨌든 법이죠. 법이다. 따라서 관습보다는 법이 더 앞선다 이 말은. 알겠습니까?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민법하고는 반대입니다. 상법은. 아시겠습니까? 민법하고는 반대다. 요럴 때 한번 확인하세요. 민법에서는 재정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다? 뒤에 관습법인데 상법에서는 아니죠. 상관습법이 더 우선한다. 민법은 그 다음입니다. 적용하는 게. 넘어갑니다. 자, 상인과 상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상인적 설비로 이제 들어옵니다. 보통 법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주체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상식 아닌가? 그죠? 주체.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이 공동체 약속입니다. 법 공동체 약속이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권리 의무 발생 관계,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더 정확하면 권리입니다. 권리. 딱 이제 여러분이 법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평생 직업이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법의 세계로 들어왔어. 이제 법의 세계는 일반 다른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하고 다릅니다. 법의 세계는 무조건 권리관계만 생각하고 권리. 알겠습니까? 법의 세계는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이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수강 청구권이 생기고 저희 학원에서는 강의 의무가 있고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면 이 권리를 누가 가지냐?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인이죠. 인 아닙니까? 이걸 권리 의무 기속 주체 들어봤죠?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바로 법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리 의무 기속 주체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3조에도 사람은 생존한 동안 뭐랍니까? 그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해놨죠. 그죠? 바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권리 의무 권리. 네? 그러니까 권리를 누구에게 한다? 인이 있다. 인. 그러면 자연인의 경우는 상관없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전부 노출설. 사람은 그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인이 됩니다.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죠? 태어나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닙니다. 태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와, 어떻게 저런 말합니까? 법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태어나니까. 알겠죠? 태하고 이제 태어나야 전부 노출돼야 밖으로 나와야 이제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 회사법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설립 중에 법인은 태하고 똑같다. 등기를 해야만이 뭐가 된다? 회사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아. 그럼 인이 나오는 인. 그래서 반드시 권리 의무 기속 주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자연인의 경우는 문제 없어. No problem. 태어나는 순간에 그냥 권리 의무 기속 주체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삼성전자 봤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렇게 많이 들어도 현대자동차하고 봐서 커피 한잔 해본 적 있냐고. 눈에 안 보이죠? 관념이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거래를 다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러면 삼성전자 그 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맞죠? 거래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권리 의무 기속체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법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법인입니다. 그는 법인이야. 법인. 알겠죠? 법적으로 관념화된 인간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 만다 전부 권리 의무 기속 주체를 만들려고. 아시겠습니까? 권리 의무 기속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입니다. 대한민국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관악구 다 법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국유재산이 뭐다?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국가를 법인으로 만들어놔야 국가가 소유권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유지, 시가 소유한 땅. 알겠습니까? 시유지, 시를 뭐다? 그렇죠. 시가 소유권의 기속 주체가 권리 기속 주체가 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첫 번째 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에 대한 개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상법도 뭡니까? 쭉 하지만 결국에는 뭐죠? 상사 관련해서 권리 의무 발생 관계 생기죠. 그때 누구한테 기속시킬 주체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상인입니다. 상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상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상인이 나온다. 예. 그래서 상인 개념의 필요성,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즉 특별사법이라 할 수 있으나 기업은 경제적 추상적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 기속 주체가 필요한데 바로 상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상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상인.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상인은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영업주가 바로 상인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영업주가 상인입니다. 무슨 말이다? 자, 여기 가면은 동방슈퍼가 있습니다. 그럼 동방슈퍼 하면 슈퍼하는 그 아저씨 있죠? 슈퍼 사장님이 바로 상인이에요. 영업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우에는 뭐다? 회사 바로 자체가 상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회사 자체가 설립하자마자 바로 상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런 말 합니다. 태생적 상인이랍니다. 회사는요, 만들자마자 바로 상인입니다. 왜? 당연하죠. 돈벌이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상인이 됩니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상인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되고, 다른 것도 하고, 뭐, 도망가다. 근데 회사는 안 그렇습니다. 오로지 태어나는 목적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설립된 게야 동시에 회사가 되는데, 설립된 게야 동시에 회사는 뭐다? 상인이야. 그래서 태생적. 태어나자마자 상인입니다. 회사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개인기업은 영업주, 김 사장, 박 사장이 상인이에요. 회사는 뭐다? 삼성전자가 상인이고 현대자동차가 상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는 넘어가고 상법 상인의 개념을 들어갑니다. 그럼 상법과 상인의 개념은 자 합니다. 여기 상인은 권리 없는 주체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 명의입니다. 체크. 여러분 이제 명의와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법을 공부하면 이런 게 힘든 거죠. 맞죠? 법을 연구를 하면 여러분 어려운 말이 나오고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심지어 여러분 카센터를 가도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캬브레다, 마우라, 시다바리, 뭐자 몰라. 맞죠? 일반 사람 압니까? 몰라 아마. 이겁니다. 다 가면 돼. 특히 의학 용어. 그죠?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낭만닥터 김사부. 광팬님 제가 한석규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석규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옛날 그죠? 뿌리 깊은 나무 할 때 킹 세종. 나 진짜 세종은. 또 목소리 좋고 그죠? 한석규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보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그 말도 나오는 게 주옥 같습니다. 그죠? 주옥 같다. 그죠? 못나긴 살지 마라. 그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긴 살지 마라. 그죠? 참 괜찮아. 그때 의학 용어 딱 보십시오. 모르죠, 우리. 모릅니다. 쫙 합니다. 하물며 그 법도 마찬가지지. 그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의 세계로 들어왔고 이제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직을 삼고 살아가시려면은 반드시 법적 용어, 이런 전문 용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셔야 돼. 이게 불편하면은 못해. 알겠습니까? 술 못 마시는 사람이요. 술집 차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술 잘 마시는 사람도 술집 차리면 안 되듯이 술 안 돼. 맞죠? 안 됩니다. 똑같아. 자, 이제 명의와 계산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명의와 계산. 여러분, 법에는요, 글자 하나하나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명의와 계산입니다. 명의라는 거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명의는 뭐라고? 권리 의무 귀속 주체입니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표현을 줄여서 명의랍니다. 알겠습니까? 명의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그 권리가 누가 가지고 의무는 누가 가지냐를 밝히는 게 명의입니다. 명의자가 누구냐. 계산은 안 그런다. 손익계산 주체입니다. 계산은 손익입니다. 말 그대로 딱 느낌 오죠? 손익계산입니다. 손익. 계산 이거는 손익기속주체. 손익기속주체. 이거는 권리기속주체. 손익기속주체. 한마디로 뭐다?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이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이 말입니다. 자, 아들 명의로 뭘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들 명의로 했다가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거래를 했죠? 그러면 체크. 아들 명의이기 때문에 권리의 귀속주체는 아들이야. 아들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돈이 누가 나가냐? 아버지 돈이 나갔다. 알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돈 나가고 들어오는 주머니와 권리를 갖는 자가 서로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명의라는 말을 쓰고 계산의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모르겠네. 마지막 시간 토요일 할 때 보면은 뭘 하냐면 상행위 파트 나오면은 위탁 매매가 나옵니다. 위탁 매매 나올 때 바로 첫 줄이 쫙 뭐가 나오냐면 자기 명의입니다. 알겠죠? 타인 계산입니다. 딱 봐죠. 자기 명의니까 뭐다? 위탁 매매는 자기 이름으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권리 의무 같지만은 주머니는 누구 주머니? 타인. 됐죠? 타인 주머니를 한대요. 바로 누구냐면 정권입니다. 알겠죠? 정권회사 사람들 있죠? 신한정권, 삼성정권, 정권회사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사주시하는 일반, 개미주부, 그죠? 여러분 정권할 때 이마트에서 삽니까? 아닙니다. 주식 이마트에서 안 팔아. 우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다릅니다.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정권거래소 있죠, 그죠? 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한다고. 그럼 한국거래소, 이 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권시장, 정권맨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권만 전문직, 정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걔들이 사고 팔고 해서 뭡니까? 계좌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달라고 한 아줌마, 팔아달라고 한 아저씨한테 계좌에 입금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는 누가 한다? 사고 파는 거는 뭐다? 정권사들이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머니는 누구 주머니니까? 예. 아줌마하고 아저씨죠. 그죠? 아줌마하고 아저씨 주머니에 돈이 나간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위탁매매입니다. 그래서 명의와 계산. 알겠습니까? 법 공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어. 상인, 명의. 됐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박스 봅니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위 한자를 의미한다. 자, 중요하죠. 관청에 인허가나 국세청에 신고 사업자 등록 명의. 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땐 누구다? 후자. 외우세요. 가장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판례들 차고 전부 다 나옵니다.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는 후자가 상인이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허가 명의자라든가 국세서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볼 때 보면은 아주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분명히 주민등록번호 그 아주머니 이름으로 명의 다 사업자 등록해놨죠. 근데 뭐 실제 보면은 다 하는 게 누구다? 아저씨다. 그러면 누가 상인이다? 아줌마가 아저씨가? 아저씨야. 아저씨가 상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아줌마는 바지야 그냥 바지. 자, 영업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영업성. 영업성은요, 외운다. 영리 계속 반복입니다. 영리, 돈벌이, 이윤 획득, 그 다음에 계속 반복입니다. 영리 계속 반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줄 상행에는 46조의 기본적 상행이, 자, 이제 드디어 46조가 나옵니다. 46조의 22가지를 기본적 상행이랍니다. 46조의 22가지를 기본적 상행이. 그 다음에 66조에 보면 준상행이, 그 다음에 47조의 보조적 상행입니다. 이때 46조의 기본적 상행기를 옆에 영업의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용어, 이런 거죠. 용어입니다. 영업의로입니다. 여러분, 영업의로.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이란 말은 뭐냐면 영업을 위하여입니다. 자, 이게 법의 세계입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영업의로와 영업을 위하여입니다. 영업의로 한다, 영업을 위하여 한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돈놀이 하는 사채업자가 돈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다. 이건 영업의로입니다. 맞죠? 영업의로라고. 근데 여러분,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렸죠. 이 사람은 은행 가서 돈을 빌려가 뭐 하는 게 영업의로입니까? 아니죠. 영업을 위하여죠. 자기가 하는 영업, 학원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거는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 상행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기본적 상행이, 이걸 보조적 상행이 좀 이따 또 합니다. 기본적 상행이 보조적 상행 이런 말을 붙이는데 결국 상행이야. 한마디로 계속 떠드는데 제가 계속 떠드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답은 딱 하나야. 상법 적용. 이것밖에 없어. 상법 적용. 됐습니까? 뭘 해도 상행위로 끝나면 상법이 적용된다. 그럼 상법 적용되는 구체적인 실익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상사시효 5년. 그 다음에 상사이율 6%. 됐죠? 이겁니다. 결국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끝을 잡고 나가야 되죠? 끝을 잡고 나가면. 예. 남녀가 있잖아요. 밤에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고 뭐 이야기 남자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까? 뭡니까? 그럼 그거죠. 그거죠. 집에 가기 싫다. 진짜 집이 싫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걸 항상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딱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상사이자 연 6%. 그 다음에 뭐다? 상사시효 5년을 적용시킨다. 상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공통되는 영업성을 요구한다. 이윤 획득 목적이다.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판례. 영업을 한다고 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동정에 계속 반복 쭉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돈을 이렇게 융자하는 게 돈벌이 과연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뭐다?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뭐다? 상사시효 아니다. 그럼 얼마냐? 10년. 일반 채권 10년. 됐죠? 항상 그겁니다. 됐죠? 상사시효가 아니다까지가 상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다시 민법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민법에 여러분 일반 채권이 얼마입니까? 10년. 예. 이겁니다. 이거. 맞죠? 그리고 민법의 원래 법정이율 얼마입니까? 5%. 맞죠? 5%.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영리성 쭉 나갑니다. 자, 영업성의 핵심 표시 영리성. 영리성은 또 다시 포함합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리는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영리. 제가 말했죠. 돈벌이, 이윤 획득입니다. 이윤 획득이야.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뭘 남기려고, 돈 남기려고 맞습니다. 이게 영리입니다. 영리가 이윤 추구입니다. 근데 영리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이윤 추구 플러스 분배까지 가느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지금 말하는 상총에서의 영리성입니다. 여기 상총. 상총, 상행이. 그런데 분배까지 간다 하면 이게 바로 뭐냐, 회사법에서 영리성입니다. 회사법.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법에서 영리성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윤, 돈을 벌어서 뭐다? 주주 구성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나눈다까지가 영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상총상액에서 우리가 이 상총상액에서 말하는 영리는 뭐냐면 요까지. 그냥 돈 버는 것, 그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돈 버는 것까지만 상총상액에서 말하는 영리성, 지금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3편, 월요일부터는 회사편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영리는 뭐다? 이제는 이윤을 나누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윤을 나누는 것까지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주식회사에서 뭡니까? 여러분 주주가 되면 뭘 하는 겁니까? 회사 출자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주주 인센티브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예,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그죠? 주총에서 뭐죠? 이익 배당 결의를 하고 나면 이익 배당 받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 좀 많이 받고 안 되면 덜 받고. 지금 삼성에 보면은 주주 예, 같이 그죠? 환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있잖아요. 와닿게 하려 한단 말이야. 지금 기업 승계도 걸려 있고 말이죠. 이런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지금 그죠? 심지어는 뭐 내년부터 뭐랍니까? 연 4회 배당한다잖아요. 그죠? 분기별로 그렇게 하면서 몇 조로 풉니다. 몇 조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와닿게 하려고. 다음에 두 번째, 주주의 인센티브는 두 번째는 뭐냐면 뭐죠? 주식 양도 차익입니다. 알겠죠? 주식 양도 차익이야. 따라서 이 주주는 이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갖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첫째, 매년 일정 이익 배당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다? 주식 양도 차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자산 50조 이상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배당 안 합니다. 그럼 왜 애플의 주주들은 입이 안 튀어나왔을까요? 주식, 아까 말했죠. 양도 차익이 워낙 빵빵하고 좋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너무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됐다. 이익 배당 됐다. 이거면 더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몇 조를 푼단 말이죠. 삼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앞으로 어찌 될지. 자, 앞날이 지금 참 그렇죠. 이재용 체제로 지금 잘 할지.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000평의 사과나무 가수원을 경영하면서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면 이를 대부분 도시 사과 판매상 위탁 판매했다면 이는 영업으로 기본적 상위로 사과를 판매하는 걸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됐어.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사과나무 뭐 나왔다. 사과나무 나왔다. 가수원 나왔다. 그러면 이걸로 다 합시다. 이게요, 실제 이론적으로나 말을 하면은 한정 없어. 근데 우리 다 필요 없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조건, 5,000평 사과나무 요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대로 나오면은 마지막 상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요렇게 마시면 됩니다. 요렇게 마시면 돼. 이게 말이 무지 많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인지. 예, 사실 애매한 말들입니다. 근데 판례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됐죠? 5,000평 사과나무 쭉 나와가지고 사과 판매상 위탁 판매. 사과나무 위탁 판매 상인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윤 분배 참했죠. 자, 그럼 하나만 할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은 영리를 할 때 상총 상행에서는 이윤 추구만 된다 했고 회사는 뭐다? 분배까지 가야 된댔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 이런 거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산광역시에 보면 옛날에 아폐계획 노무현 그죠? 아폐계획 그 해운대 가면 그죠? 뭐 저 있잖아 그죠? 아폐계획 할 때 그때 보면 저기 있어 누리마루인가? 뭐 그런 게 있지. 거기서 아폐계획 같은 거 아시안 무슨 태평양 뭐 회의 같은 거 했단 말이지. 세계 정상들 모아놓고 그때 아폐 가면 지금도 합니다. 기념품 팝니다. 기념품. 그러면 자 질문. 부산광역시에서 아폐 기념으로 기념품을 판단 말이죠. 팝니다. 장사네. 예.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기념품을 팔기 때문에 상총 상행에 관련해서 상인은 될 수 있어. 부산광역시가 기념품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딱 와닿죠? 기념품 장사합니다. 여러분 지자체 장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지자체가 상인이 된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상총 상행에서는 이윤 추구만 하면 상인이 된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상인은 돼. 그러나 뭐는 안 된다? 회사는 안 된다고. 부산광역시 주식회사는 절대 안 돼. 알겠죠? 왜 그렇다? 회사법에서는 뭡니까? 벌은 거를 나눠줘야 돼. 벌은 걸 나눠준다. 그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회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딱 하나 알아놓으면 정확하게 와닿겠죠? 개념이? 예.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뭘 지금 한다. 장사를 한다. 돈 번다. 예, 벌어. 다 합니다. 지자체 전부 돈벌이 사업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가 전부 난리 난 거 아니야. 그죠? 참 개판이지. 우리나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지자체 나는 반대입니다. 지자체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 행정법 교수들입니다. 자기들 책이니까. 논문이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자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많아. 단체장도 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몇 억, 몇십억, 뭐 몇백억 들여가지고 뭡니까? 사진만 찰칵 찍고는 지금 전부 고철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무슨 뭐 희한한 거 다 만들고 뭐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낭비잖아. 낭비. 그죠? 낭비. 이겁니다. 어쨌든 지자체
돈벌이 합니다. 상인인데 그러나 나누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예, 끝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영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밑에 새마을 금고도 뭐다? 예, 아니다. 항상 보십시오. 판례를 딱 보면요. 시작을 딱 보면 잡고 마지막에는 뭐다? 결국에는 상사시효 5년이냐?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사이자 연 6%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이 아니라는 순간에 5%는 뭡니까? 6%는 5%로 바뀌고 일반. 그 다음에 뭐다? 상사시효가 아니고 민사시효 10년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농협도 마찬가지다. 자, 넘어갑니다. 당연 상인 이제 쭉 나옵니다. 밑에 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조 5조입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딱 보면은요. 자, 바로 시작을 하면 상인에 보면요. 자, 4조가 당연 상인이고 5조가 의제 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제란 말이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는 본다를 의제라 합니다. 자, 뭐라고 본다? 의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닌데 긴거로 본다가 의제입니다. 아닌데 긴거로 봐준다. 아닌데 긴거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의제라는 거는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란 말 자체가 좀 사실 어감이 안 좋죠. 그죠? 아닌데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넌 아닌데 그래 봐주겠다. 의제입니다. 따라서 의제 상인도 뭐냐면 원래 상인이 당연 상인의 개념을 해서 아닌데 니는 상인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 상인이 하는 게 아닌데 니는 봐주겠다. 결국에는 뭐다? 결론. 당연 상인이나 의제 상인이나 다 상인입니다. 그 상법 적용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없어.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표현이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업성을 전제로 자기 명의로 46조의 기본적 상인 한 자를 당연 상인이랍니다. 자, 46조를 조문 가지신 분들은 딱 보면요. 쫙 나옵니다. 22가지. 이런 걸 하면 그냥 당연 상인이야. 적극적 상인이야. 그냥 당연 상인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조로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5조는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상인이 46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일을 그 많은 일을 46조 22가지로 다 담겠습니까? 맞죠? 22가지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2가지 다 담을 수 없으면 상인이 아니니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 상인으로 봐줄게 이 말이에요. 이것도 상인으로 봐줄게 해서 의제 상인이라 부릅니다. 의제 상인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당연 상인하고 의제 상인이 하는 기본적 상행이나 또는 의제 상인이 하는 걸 준 상행이라 하는데 이걸 또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이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 뭐냐면 보조적 상행이라 한다. 보조적 상행이 해서 밑에 표로 보겠습니다. 표로 보면은 자, 자기 명의와 영업성과 기업성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말입니다. 위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하면서 기본적 상행이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당연 상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연 상인에는 뭐냐면 개인과 회사로 나눕니다. 개인일 때를 우리가 일반 당연 상인, 회사일 때는 뭐라 한다? 상사회사. 됐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데 46조 이외 22가지 이외의 그걸 한다. 그러면 이걸 의제상인 5조. 개인일 때를 설비상인이라 합니다. 설비상인. 그리고는 회사일 때는 뭐라고 한다? 민사회사라 합니다. 됐습니까? 민사회사. 그게 바로 5조입니다. 그래서 5조 1항 설비상인, 5조 2항 민사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표 하나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위에 자기 명의와 영업성과 기업성이 없다. 대표적으로 가면 영업성이 없으면 뭡니까? 상영인도 X 아니고 상인도 아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냥 일반 민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걔가 하는 건 알겠죠? 그냥 민법 일반 민법으로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효는 10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유는 법정 일반 민사니까 5%고 이렇게 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 자, 그걸 이야기한 거죠. 자, 상인의 종류, 당연 상인. 자, 했습니다. 자, 의제상인 오른쪽에 보면 7페이지 의제상인 했죠? 요렇습니다. 종류만 다른데 불구하지 상법 적용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 적용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음 우리가 구별을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입니다. 자, 올해 시험 나온 거죠? 예, 올해 시험 법무사 나왔죠? 여러분,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 결론입니다. 상인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 다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2017년 상인이 아니다. 법무사는 바로 이어서 다음에 2008년 상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상호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상호는 누가 할 수 있다? 좀 하기 때문에 상호는 상인만 하는 겁니다. 맞죠? 상호는 상인이 하는 거. 왜?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이 상호입니다. 상인이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이 돼 반드시 상인이 돼야 돼. 그래 상인이 돼야 상호를 등기할 수 있지. 근데 변호사가 해달라 했더니 뭐다? 안 된다는 거야. 네 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사도 똑같이 갔습니다. 안 된대. 변호사, 법무사 판례 똑같습니다. 밑에 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한 7째 줄에 변호사를 5조 1항 의제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와 법무사가 46조의 기본적 상행이 22가지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22가지 없어. 그러면 의제상인, 설비,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요. 뭐 영업하고 뭐 하면 상인 아닙니까? 시끄럽다 합니다. 아니다. 됐죠? 그래서 5조 1항, 즉 설비상인, 즉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라 볼 수 없고
밑에 법무사도 똑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인 아닙니다. 시험 합격하고 법무사 상인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저 중간에 방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랍니다. 내 사업소득세 내지 않느냐. 예. 사업소득세 내고 편하게 들으세요. 판례 안에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거는 공익활동이래. 그냥 공익활동으로 하는 그저 경비 충당이지 아니랍니다. 우리 좀 일반 시민들 법 감정은 안 맞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정관 도장 하나 찍으면 5천만 원 아닙니까? 정관 도장 하나 찍으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냥 공익활동입니다. 공익활동입니다. 또 사업소득세하고 다 냅니다. 해서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내고 한다 하더라도 뭐다? 하여튼 상인 아니다. 알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외울 것도 아니야. 오늘 시험 나왔지만은 이게 조선시대 보면 직업에 따르는 거죠. 산업공상 아닙니까? 그죠? 산업공상이야. 산업공상.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 공, 상 아닙니까? 사자는 상인이 아니야. 이렇게 외우면 돼. 그죠? 막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우리 헌재할 때 옛날에 그죠? 관서본부 할 때 경국대전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농무위대 그죠? 수도 이전법 그죠? 경국대전까지 가져왔지 않습니까? 소리, 수도, 그래서 그건 관서본법이다. 따라서 뭐다? 결론. 이런 헌법 하시잖아요. 그죠? 아셔야지. 관서본법이기 때문에 이걸 뭐다? 성문헌법처럼 뭐다? 이걸 바꾸는 때는 뭡니까? 그렇죠. 헌법 개정을 해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돼. 법률 개정 절차 가지고는 택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충청도 어디야? 그쪽 가는 거, 그쪽에 수도를 이전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 관서헌법이다. 수도가 서울인 거죠. 서울이 수도라는 거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다? 똑같이 일반 우리 성문 헌법처럼 지금 말하지만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라는 겁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라는, 개헌 절차를 거쳐란다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개헌 절차를 거쳐란다고. 한마디로 헌법 재판관들이 뭐다? 소리 집들이 다 있잖아. 내려가면 집값 떨어지는. 안 된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라도 그래 야겠어. 그죠? 돈 내려가면 어떡해? 집값 폭락한다. 안 되겠다. 그건 막아야 되겠다. 수도가 서울이다. 사실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전효숙 재판관 그때 1인 의견 소송일이 맞습니다. 그 수도 무슨, 수도 서울이 무슨 관서 뭐. 그러면서 경국대전까지 가져왔죠. 경국대전을 가져왔습니다. 황당하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 자, 밑에 두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준비 자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학원 원장이 하려고 자기가 이제 돈을 빌립니다. 이럴 때 갑이 운영하는 학원은 쭉 갑니다. 세 번째 줄. 갑의 차용 행위는 돈을 빌린 것은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맞죠?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입니다.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보조적 상행에 대해 말입니다. 따라서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차용할 때 돈을 빌릴 때 상인 자격 취득함과 동시에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이 된다. 결국 뭐다? 상사 소멸. 상사 시효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계속 끝에 같은 경우 상사 시효냐, 그 다음에 상사 법정이자, 상사 이자냐. 됐죠? 그걸 판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이 학원 하려고 은행에 돈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뭐다? 상사 시효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왜?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이다. 영업을 위하여. 그 당신은 이제, 아니 내가 왜 상인입니까? 내가 영업 학원을 해야지. 아니다 이거지. 학원 하려고 그 전에 사실 스타트 기업 준비 행위 하는 것도 뭐다? 영업을 위하여 준비하죠. 이미 니는 뭐다? 상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상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이래 본다는 겁니다. 상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이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미리 제가 잠깐 말하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상사 저 뒤에 상사쇼 상관할 때 나오겠지만은 뭐 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상인간이 해야 되면서 장사치들끼리 상인과 상인간이 할 때 상사 아닙니다. 상법. 일반인 상인은 상법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미리 알아놓으세요. 일반인 상인이라도 됩니다. 됩니다. 따라서 고시생이 은행에 돈 빌렸죠? 그러면 일반 채권이자일까, 상사이자일까, 민법이자일까? 상사입니다. 알겠죠? 은행은 뭡니까? 회사죠. 반드시 은행은 회사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의 회사입니다. 반드시 법인이고 회사입니다. 개인이 은행할 수 없어. 반드시. 그러면 은행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우리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돈을 빌렸죠? 그럼 융자했다. 1,000만 원 빌렸다. 그럼 뭐다? 은행은 당연히 회사, 상인이야. 나는 고시생이야. 그럼 일반인 상인이죠. 근데 상사이자냐? 예스. 상사이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법 적용됩니다. 예. 당연히 상인과 상인간 했으면 그건 당연히 상법이고.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요. 상인과 상인간만 해라는 거는 특별히 또 그런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상행위법에 할 때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그때는 조문이 상인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인간.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이지. 맞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상인간이냐 아니면 일반인 상인이면 되냐 그런 게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 뒤에 나는 저 상호 계산은요 상인간이 아닙니다. 상인간도 되고 상인하고 일반 상인 비상인간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객관식 시험 아니야? 쫀쫀하게 뭐 그런 게 나오면 쫀쫀한 게 시험입니다. 객관식 알겠죠? 치사하고 쫀쫀하고 그런 게 뭡니까? 객관식 시험이라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치는 사람들을 골탕을 먹일까?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고민하는 게 모든 출제원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야.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잡아나가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계주. 세 번째 들 계주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예, 계불입 채권은 5년이 안 됩니다. 뭐다? 10년 가라 이 말입니다. 10년 가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용보전기금법에서 신용보전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됐습니까? 상인 아니다. 안에 그 법리 같은 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창해나.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판례를 보통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연역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연역적이란 말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결론이다. 귀납은 뭐죠?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귀납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책이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귀납적인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맞아. 자, 여러분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형사 판례를 다 재판관에 딱 한답시다. 재판관에 판사님이 딱 합니다. 그러면 막 하다 보니까 강도네 이랍니까? 아니야. 뭐 하다 보니까 방화네 합니까? 아니야. 구속요구 해당성이 그다음 뭐 아니야. 이미 딱 결정났어. 뭐야? 강도야. 맞죠? 절도야. 강도상이야. 뭐 방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론 구성하는 거죠. 거꾸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문제를 딱 볼 때, 다음에 사례형 딱 갔을 때 딱 볼 때 한참 쓰다 보니까 인용되네. 이랍니까? 아니다니까. 그렇죠. 법정 가면 판사님은요, 만약에 형사 같으면 딱 검사 공소장 딱 보자마자 결정 났어. 물론 표는 안 내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편파 판정이래요. 근데 딱 끝난다고. 맞죠? 유죄 무죄는요, 보면 압니다. 보면 바로 알아. 검사도 막 공소장 쓰다가 이놈이 방아죄네 이랍니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지.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나? 마찬가지로. 딱 보면 딱 나온다고. 보면 안다면. 실제. 그게 귀납이네. 귀납이 더 맞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딱 보면 신용보전기금을 상인으로 신용보전기금 관련해서 뭐가 채권 시효가 걸렸죠. 이건 좀 봐줄만한데 10년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뭡니까? 주저주저를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저주저 가면서 그래서 아니지 이란다고. 막 쓰다 보니까 아니네 이랍니까? 그게 아니라고. 됐죠? 이런 관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소상인이 나왔죠. 자, 소상인요. 요거 시험에 아주 짭짤하게 잘 나옵니다. 소상인은 아주 짭짤하게 잘 나옵니다. 소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조에. 소상인의 구조에 보면요. 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자, 두 문자. 지호부등입니다. 지호부등. 지호부등입니다. 지호부등 네 가지입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가로에 해놨죠. 적용하지 않지, 강제되지 않을지 이미 사용은 무방합니다. 알겠죠? 상법적 규율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쓰겠다면 된다고. 그 다음에 소상인의 범위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소상인에 대한 개념은요. 상법에는 없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조에 구조에 따른 소상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본금액이 사실 자본금액이 이거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자본금입니다. 금이 자본금이 1,000만 원 뭐다? 미치지 못한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자로 미만 또는 미달입니다. 미치지 못한다가 미만 또는 미달이야. 미치지 못한다. 한 상인으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 회사가 아닌 자. 와, 다 나왔어. 회사는요, 자본금이 500만 원대도 소상인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회사라고 되는 순간은요, 자본금 액수하고 상관없어. 절대 회사는 소상인 될 수 없어. 그렇다면 무슨 말이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고, 상업등기에 관련 상법 규정을 반드시 규율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잘 나옵니다. 밑에 기출 보시죠. 정리해놨죠? 수시로 나옵니다. 너무 내기 좋아. 그래서 일단 지호부등, 그 다음에 1,000만 원 미만, 회사가 아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요, 회사도 된다. 가로 열고 회사 포함 틀린다. 됐죠? 또 1,000만 원 이하 틀립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입니다. 한마디로 개인기업이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소상인인가? X. 알겠습니까? 개인기업이 자본금이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야. 딱 1,000만 원. 그러면 소상인 X.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미만은 포함이 안 돼. 1,000만 원 포함 안 돼. 떨어져야 됩니다. 999만 9,999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들어갑니다. 우리 취득과 상실에서 이게 상실해서 득상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시간 좀 돼가지고. 네. 그러면 요거 상인 자격 취득과 상실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